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사계절과 같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려 일하며 가을에는 수확을 거두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휴식을 취하지요. 60세를 넘어서면 우리는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하게 일할 필요도 없고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급함보다 평온함이, 성공보다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0%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젊었을 때부터 이어온 잘못된 소비 습관과 노년기에 맞지 않는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는데 왜 돈이 없지?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나오는데 왜 자꾸 부족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구멍으로 물이 새듯이 불필요한 곳에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60세 이후 가난을 부르는 7가지 소비 습관과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가난을 부르는 7가지 소비 습관. 첫 번째, 체면 소비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비싼 선물을 사주고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계산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내가 나이도 많은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친구들 앞에서 쪼잔해 보이면 안 되잖아. 손주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안 사주나. 이런 생각들이 바로 체면 소비의 시작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영수 씨는 올해 70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퇴직금 2억 원과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해 보였지요. 하지만 5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인 1억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자녀 결혼 때 그 정도는 준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집을 살 때도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형만 도와줄 수는 없잖아 라는 생각이었지요. 손주들이 생기고 나서는 명절 때마다 한 명당 50만 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도 다 준다던데 라는 말을 듣고 시작한 일입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는 더 했습니다. 월 2회 정도 동창회가 있는데 김 씨는 거의 매번 계산을 했습니다. 한 번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나이도 제일 많은데 내가 내야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골프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제일 먼저 은퇴했다는 이유로 항상 뒤풀이 계산을 도맡았습니다. 이렇게 5년을 보내고 나니 통장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2억이었던 퇴직금이 8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체면을 차렸을까? 자녀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 친구들은 내가 계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에서 체면 소비로 인한 지출이 전체 소비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식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특히 자녀 지원, 경조사비, 친목 모임비가 체면 소비의 3대 항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지출이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체면 소비를 하게 될까요? 첫째, 오랜 유교 문화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되면, 선배가 되면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둘째, 비교 심리 때문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지요. 셋째, 자녀에 대한 미안함 때문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충분히 해주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해줘야지 라는 보상 심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지 비싼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친구들도 진심 어린 대화를 원하지 누가 계산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계속 계산하면 부담스러워하고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과도한 체면 소비는 오히려 가족 관계를 해친다고 합니다. 부모가 무리하게 돈을 주면 자녀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심을 떨어뜨려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얼마가 있고 매달 얼마가 나오고 앞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만 지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선물을 줄 때는 마음을 담되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합리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만 원짜리 선물도 진심을 담으면 50만 원짜리보다 훨씬 값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는 각자 계산하거나 돌아가며 내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친구들도 이해해 줍니다. 나이도 들었고 연금으로 생활하다 보니 예전처럼 못하겠네. 이제부터는 각자 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오히려 그동안 부담을 줘서 미안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솔직해야 합니다. 너희들 도와주고 싶은데 내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 하니 이 정도만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에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품위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소비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실속입니다. 허세를 부리다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훨씬 멋진 노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투자라는 이름의 도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 이 투자는 정말 확실합니다. 원금은 100% 보장되고 매달 5% 수익이 나옵니다. 지금 안 하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제 고모도 하시는데 벌써 2배로 불렸어요. 믿을 만한 분이 하시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달콤한 말에 혹하신 적 있으신가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씨는 65세의 지인의 소개로 확실한 투자에 3억 원을 넣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지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교회에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나를 속이겠어 라는 생각에 큰 의심 없이 투자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약속대로 매달 수익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역시 좋은 정보를 알아야 해.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도 얼마 안 나왔을 텐데.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소개했고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추가로 2억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이제 매달 2,500만 원씩 들어오니 노후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 문이 닫혔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찾아가니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나중 사람들의 돈으로 수익을 주고 나중에는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지는 수법이었지요. 박 씨가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억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고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 자랑스럽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자식들의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욕심이 나를 망쳤어요. 은행 이자가 적다고 불평하면서 높은 수익률에 현혹됐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금융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천억 원, 2022년 9천억 원, 2023년엔 1조 2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80%는 지인의 소개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 친구, 동창, 이웃, 심지어 가족의 소개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노인들이 이런 사기에 쉽게 당할까요? 첫째, 외로움 때문입니다. 누군가 관심을 보이고 친절하게 대하면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먼저 친해지고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투자를 권유합니다. 둘째, 정보 부족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어렵고 금융상품도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셋째, 경제적 불안 때문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부족하고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 돈을 불려야 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이런 불안한 심리를 사기꾼들이 파고듭니다. 이것만 하시면 자녀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사실 수 있어요 라는 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넷째,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사회생활 했는데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지.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자존심을 이용해서 어르신은 똑똑하시니까 이 좋은 기회를 알아보시는 거죠 라고 추켜 세웁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월 수익률 3% 이상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의 99%는 사기거나 불법이라고 합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4%인데 월 3.5%를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노인들이 이런 상품에 속아 넘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잃은 돈을 다시 벌 시간도 체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30대, 40대는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일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잃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남은 인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월 3% 이상 수익을 약속하면 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지인의 소개라도 믿지 마세요. 그 지인도 속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당신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특히 자녀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사기를 판별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무시당할까봐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넷째,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에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면 그 상품이 합법인지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해 줍니다. 60세 이후에는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예금이나 국채 위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 3~4% 수익도 충분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신중해야 합니다.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노년에는 그런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은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의 수익을 얻으려다가 100%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킨 돈이야말로 평온한 노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투자는 젊었을 때 하는 것이고 나이 들어서는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이 어려워하면 도와주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지요. 내가 누구 주려고 모았나? 다 자식들 주려고 모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전 서구에 사시는 이순자 씨는 68세입니다.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도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큰딸 결혼할 때 3천만 원치요. 아들 결혼할 때 5천만 원, 작은딸 결혼할 때 3천만 원, 총 1억 10천만 원을 결혼 자금으로 주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요청은 끝이 없었습니다. 큰딸은 집 살 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아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작은 딸은 아이 교육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자녀들이 어려워할 때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꺼내주었습니다. 나야 연금 나오니까 괜찮아.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가 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손에 남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2억이었던 퇴직금이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30만 원으로 생활하며 병원비가 나올 때마다 걱정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이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오히려 왜 더 많이 못 주냐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작은 딸은 언니, 오빠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줘요? 라고 따집니다. 아들은 사업이 잘 안 된다며 또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 씨가 이제는 내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자 자녀들은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우리 위해 산다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랑한 것이 잘못인가? 무분별한 지원이 자녀들을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40대, 50대가 다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힘들면 무조건 부모를 쳤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만든 결과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 58%가 자신의 생활비를 줄여가며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또한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무분별한 경제 지원은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독립심을 떨어뜨리고 부모 자녀 관계를 해치며 심지어 자녀의 인생 만족도도 낮춘다고 합니다.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한국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에게 돈을 많이 줄까요? 첫째,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0대, 50대가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생각합니다. 둘째, 미안함 때문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충분히 해주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해줘야지 라는 보상 심리입니다. 셋째,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많이 주면 나중에 나를 잘 돌봐주겠지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에게 많이 준다고 해서 효도를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주는 것을 중단하면 섭섭해하고 형제자매 간에 누가 더 받았는지 비교하며 싸우기도 합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는 서로 떠넘기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는 먼저 자신의 노후 자금을 확인하고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와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세요. 최소 20년 이상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남겨두고 그 이상이 있을 때만 자녀를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라면 2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둘째, 도움을 줄 때는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빌려주는 것인지 주는 것인지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식한테 차용증을 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돈 문제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한번 도와줬다고 해서 계속 도와줄 의무는 없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 손을 벌린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해결해봐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넷째, 돈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손주를 봐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것도 큰 도움입니다. 돈보다 시간과 관심이 더 값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형제자매 간 공평하게 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다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건강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부모,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자녀가 40대, 50대가 되었다면 이제는 독립시켜야 합니다. 평생 부모에게 기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나서 손을 벌리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생전에 다 주고 나서 자녀들에게 용돈 달라고 하는 부모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재산은 돌아가신 후에 상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 노후도 중요하다. 나는 나를 먼저 챙기고 여유가 있을 때 너희를 돕겠다. 이해다오. 진정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라면 반드시 이해할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보조식품에 과도하게 지출하지 마세요. 여러분, TV를 켜면 온통 건강보조식품 광고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20년은 젊어집니다. 관절이 새 것처럼 좋아집니다. 암도 예방됩니다.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의사들은 약으로 쓰지 않을까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정희 씨는 72세입니다. 5년 전부터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각종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삼, 오메가3, 글루코사민, 루테인, 비타민 D, 칼슘, 유산균, 프로폴리스. 아침마다 한 줌의 알약을 먹습니다. 한 달에 드는 건강보조식품 비용만 60만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TV 광고를 보고 홍삼을 샀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짜리였습니다. 먹고 나니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았으며 그래서 계속 샀습니다. 그러다 이웃집 할머니가 오메가3가 좋다고 해서 또 샀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친구가 글루코사민을 권했고 동창회에서는 루테인이 좋다고 했습니다. TV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온다고 했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아졌을까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제품을 함께 먹다 보니 속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간 수치도 올라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건강보조식품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간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지요. 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해가 되다니. 5년 동안 건강보조식품에 쓴 돈을 계산해 보니 3,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는 일반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정도이며 대부분은 균형 잡힌 식사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또한 과다 섭취 시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여러 제품을 동시에 먹으면 성분이 중복되거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8%가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있으며 평균 3.2가지를 동시에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평균 지출액은 38만 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450만 원 이상을 건강보조식품에 쓰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문 판매입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친절하게 접근해서 수백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상담이라며 찾아옵니다. 혈압도 재주고 건강상태도 체크해주고 말벗도 대어줍니다. 외로운 노인들은 이런 관심에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어르신,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이대로 두면 뇌졸중 올 수 있어요. 이 제품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겁을 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건강이 나빠질까봐 두려워서 삽니다. 한번 사면 계속 찾아와서 다른 제품도 권합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방문 판매로 건강식품을 구매한 노인의 78%가 필요 이상으로 샀다고 답했고 64%가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42%는 환불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서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먼저 의사와 상담하세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복용 중인 약과 충돌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사는 필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싼 제품이라고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브랜드나 광고비 때문에 비싼 것이지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셋째, 방문 판매는 절대 사지 마세요.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해도 사지 마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약국이나 마트에서 사면 됩니다. 방문 판매원이 찾아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넷째,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마세요. 1년치 사면 50% 할인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먹다가 맞지 않으면 버리게 됩니다. 한 달치씩 사서 먹어보고 정말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을 때만 계속 구매하세요. 다섯째, 개수를 제한하세요. 많아야 3가지면 충분합니다. 10가지, 20가지씩 먹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의사가 권한 것만 먹으세요. 가장 좋은 건강법은 무엇일까요?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밥, 국, 반찬을 골고루 먹고 점심과 저녁도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먹으세요. 하루 30분 이상 걷고 밤에는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이것이 어떤 비싼 건강보조식품보다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기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60만 원을 건강식품에 쓰느니 그 돈으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고 가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5번째,
명절과 경조사에 과도한 지출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명절과 경조사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지요. 체면도 있고 관계도 있고 전통도 있으니 함부로 줄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김동철 씨는 69세입니다. 친척이 많고 사회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경조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 달에 평균 5-6건의 경조사가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폐가변, 주말마다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친한 친구나 가까운 친척은 10만 원, 직장 동료나 일반 친척은 5만 원, 잘 모르는 사람도 3만 원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적게 주면 창피하잖아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한 달에 경조사비로만 30-40만 원이 나갑니다. 명절은 더 큽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용돈을 줘야 합니다. 자녀 부부에게 각각 20만 원씩, 손주 5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한 번 명절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1년에 2번이니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제사 비용도 있습니다. 부모님 제사, 조부모님 제사, 제사 음식 장만하는데 한 번에 50만 원 정도 듭니다. 1년에 3-4번 지내니까 150-200만 원입니다. 계산해보니 1년에 경조사비와 명절 용돈, 제사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이 월 120만 원인데 거의 6개월치 연금을 경조사와 명절에 쓰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생활비와 의료비는 항상 부족합니다. 김 씨는 고민합니다. 경조사를 안 갈 수도 없고 명절에 용돈을 안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후에는 완전히 파산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경조사비 지출이 평균 월 18만 원이며 명절 지출은 평균 85만 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약 386만 원을 경조사와 명절에 쓰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금액이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답한 비율이 73%에 달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경조사와 명절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쓸까요? 첫째, 체면 문화 때문입니다. 적게 주면 인색하다고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들도 다 많이 주는데 나만 적게 줄 수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 상호주의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 경조사 때 10만 원 줬으니까 나도 10만 원 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전통과 의무감 때문입니다. 명절에 어른이 용돈 주는 게 당연하지, 제사는 지내야지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넷째, 관계 유지 때문입니다. 경조사를 안 가면 사이가 멀어질까봐, 용돈을 안 주면 자녀들이 서운해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출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자금을 써가면서까지 경조사비를 주고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명절 용돈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조사비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척과 친구는 5만 원, 일반적인 관계는 3만 원, 잘 모르는 사람은 가지 않거나 축전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10만 원은 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경조사를 선택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다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 꼭 가야 하는 경조사만 가세요. 연락도 거의 안 하던 사람의 경조사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몸도 불편해서라고 하면 이해해 줍니다. 셋째, 명절 용돈도 조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용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이제 돈을 법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하는 나이입니다. 손주들에게도 과도한 용돈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은 선물입니다.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제사도 간소화해야 합니다. 음식을 많이 장만할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하면 됩니다. 요즘은 간편 제수용품도 많이 나옵니다. 굳이 직접 다 만들 필요 없습니다. 제사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이제 나이도 들고 연금으로 생활하다 보니 예전처럼 못하겠다. 명절 용돈은 줄이거나 안 주겠다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 있지만 부모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면 받아들입니다. 여섯째, 경조사비 예산을 정하세요. 한 달에 20만 원, 1년에 200만 원 이렇게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만 지출하세요. 예산을 초과하면 다음 달로 미루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 한마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때로는 큰 돈보다 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에 가지 못했다면 전화라도 하세요. 축하한다. 힘내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입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노후 자금을 써가면서까지 경조사비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고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돕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사업이나 창업에 도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 후에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던 일을 해볼까?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으니 이제 사장 한번 돼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창업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정민호 씨는 62세의 직장에서 은퇴했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연금도 월 150만 원씩 나옵니다.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평생 좋아했던 커피로 카페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퇴하면 커피숍 한번 해보고 싶었어. 여유롭게 커피 내리면서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치도 좋아 보였고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퇴직금 중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변에 카페가 너무 많았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가격도 싸고 맛도 일정한데 정 씨의 카페는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장님들의 감각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SNS 마케팅도 어렵고 트렌드도 모르겠고 더 큰 문제는 체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허리와 다리가 아팠습니다. 아침 7시에 가게를 열고 밤 10시에 닫으니 하루 15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게 여유로운 노후인가 싶었습니다. 매출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한 달 매출이 600만 원 정도인데 임대료 200만 원, 재료비 150만 원, 인건비 100만 원, 공과금 50만 원, 순이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2년을 버텼지만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모두 사라졌고 빚만 4천만 원 남았습니다. 가게 철수이